저는 전라도 작은 읍에서 조그만 마트를 하고 있는 62살 노인 이정자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지요. 요즘 말로 하면 평범하다 못해 심심한 인생이었어요. 아침마다 마트 셔터를 올리고 달걀 3판, 우유 4통, 라면 박스 몇 개, 동네 사람들이 늘 사가는 것들 채워놓고 점심때쯤 되면 맞은편 학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들려오는 것 듣다가 해 질 무렵 셔터를 내리는 그런 하루하루요. 제게 딱 한 가지 큰 행복이 있다면 그건 손자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7살, 엄마를 일찍 잃고 자란 애입니다. 아들 기호가 29에 결혼해서 30에 준호를 낳고 31에 아내를 잃었어요. 산후우울증이었다. 몸이 원래 약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얀 천으로 덮인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더 잘 봐줄걸. 4살이던 준호는 영안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놈은 내가 책임지고 지킨다. 아들 기호는 서울 외곽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몇 년째라 혼자 애 키우는 건 무리겠구나 싶던 찰나에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다시 장가 갈까 해요. 상대는 같은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선이라는 33살짜리 여자였습니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는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눈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준호에게 준호야 하고 다정히 부르는 모습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 이제 이 애도 엄마 품 같은 데가 하나 생기겠구나. 저는 제법 기뻤습니다. 손자 키우는 건 기쁜 일이지만 나이 들어 체력도 딸리니까요. 재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선이는 준호 도시락을 직접 싸서 보내주고 유치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가고 저한테도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준호 낮잠 안 자고 버티더니 지금 뻗었어요. 후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 섞인 목소리에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준호를 제게 맡기고 야근을 간다고 했지요. 엄마, 오늘 준호 좀 데려가도 돼요? 수당 있는 야근이라. 그려 데리고 와라. 우리 손자랑 고등어 구워 먹자. 그날 준호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릎 담요를 꼭 붙잡고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준호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몰라요. 새 엄마랑은? 뭐 하고 놀았어? 그냥요. 대답이 자꾸 짧아지고 눈은 자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준호가 젓가락을 놓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 나쁜 애예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왜 나쁜 애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손잔디. 그런데 아이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애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되물으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준호야,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누가 그랬어?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냥 그래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제 방 바닥에 이불을 펴놓고 잤습니다. 잠든 줄 알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한참 후에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 나쁜 애라서 미안해. 불을 켤까 하다가 저는 그대로 누워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말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외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를 보내고 난 뒤 저는 집을 대충 정리하다가 가방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알림장을 안 가져갔네. 가방을 열어 알림장을 꺼내려다가 저는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알림장 맨 뒷장 선생님이 써준 스티커 아래 조그맣게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나쁜 애.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눈이 침침해져서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제 손이 알림장을 부여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호야, 요즘 준호 괜찮냐? 왜요, 엄마? 또 뭐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이 표정이 좀 어두워서. 유치원은 잘 다니고? 애가 원래 예민해요. 엄마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새 엄마한테 적응하는 중이라 그래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긴 4살의 엄마를 잃은 애가 새 엄마에게 바로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겠지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져요. 엄마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머릿속에는 그 글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 말을 들은 걸까? 아이 혼자 만들어낸 문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반복해서 아이에게 박아 넣은 말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집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초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서울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새 며느리 미선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우리 준호 얼굴 좀 보려고.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 하나 이상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오셨다. 아이 방에서 나오던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이 눈동자까지는 닿지 못하는 걸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찍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덜컥 열리고 젊은 남자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누나, 우유 사왔다. 준호 거.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 동생 태수요.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아,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던 그날 양복 입고 어색하게 인사하던 청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 총각이구먼. 태수라는 청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즘 여기 근처에서 일해서 자주 들르곤 합니다.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밀번호까지 알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구나. 그 순간 저는 눈치 못 챈 척했지만 거실 구석에 서 있던 준호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제 쪽으로 한 발, 두 발 천천히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여기 뒤에 숨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마트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젊은 남자. 그 앞에서 유독 굳어버리는 손자의 표정. 그리고 알림장 맨 뒤에 숨겨두듯 써 넣은 문장. 나는 나쁜 애.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 주변의 친절한 어른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진행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그냥 할머니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못 지냈습니다. 마트에 앉아 계산대에 손님을 받으면서도 손님이 나가고 셔터를 내리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애래요. 7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건 절대로 그 어린 것이 혼자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번 그렇게 말했겠지요. 너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애야.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그런 말들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테지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 할머님 되시죠?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 준호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서요. 혹시 집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면요. 친구들은 가족을 그리는데 준호는 자꾸 하늘이랑 구름이랑 작은 사람 하나만 그려요. 작은 사람 하나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야? 하고 물으면 나라고만 해요. 옆에 아무도 안 그리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끔 나는 나쁜 애야라고 혼잣말을 하길래 혹시 집에서 누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림장 뒤에 적혀 있던 그 문장. 준호가 제 앞에서 했던 그 말. 나는 나쁜 애예요.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애래요. 유치원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말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진 않은데요. 재혼 이후 그러니까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같이 사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자꾸 들어갔습니다. 아, 예. 제가 한번 잘 물어보겠습니다. 네, 할머님. 혹시라도 집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트 안이 갑자기 휑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손님도 진열된 라면 박스도 계산대 위 영수증도 그대로 있었는데 제 마음만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호야. 예, 엄마. 요즘 집에서 준호한테 무슨 말 하냐? 무슨 말이요? 아이한테 나쁜 애다느니 태어나면 안 되는 애다느니 그런 말 한 적 있냐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소리가 살짝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술이라도 한잔 하고 들어와서는 저 술 잘 안 마시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말은 맞았습니다. 기호는 술 버릇 하나 없는 애입니다. 하지만 그날 말투가 조금씩 더 거칠어지는 건 저도 느끼고 있었지요. 유치원에서도 그렇다더라. 준호가 자꾸 자기를 나쁜 애라 하고 태어나면 안 되는 애라고 하고 애들이 원래 그런 말 해요, 엄마. 요즘 만화나 유튜브에서도 이상한 말 많이 따라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라는 단어 한 번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처럼 쓱 덮어버리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기호야,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분명 어디선가 들었다는 거요. 엄마, 저 지금 야간 근무라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요즘 애들 말이 원래 좀 과한 걸까? 정말 유튜브 같은 데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합리화도 해보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언가가 꼬여가고 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유치원 선생님 말로는 보통 오후 3시 넘어서 하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원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트를 오후 2시쯤에 일찍 문 닫고 서울 외곽에 있는 아들 아파트로 몰래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편이라 예전에 이사 도와줄 때 이미 알고 있었지요. 기호가 좋아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체면보다 애가 먼저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니 아파트 단지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저는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 뛰어노는 걸 구경하는 척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있으니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려 각자 보호자 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을 기다리니 준호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미선이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오늘 뭐 했어? 몰라요. 친구들이랑은 안 놀았어? 응. 짧은 대답들. 멀리서라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걷고 있는 건 보였습니다. 둘은 단지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시 15분. 딱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지 정문 쪽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흰 티셔츠에 검은 점퍼를 걸치고 한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어깨에 가방 하나를 메고 있는 젊은 남자. 미선이 동생 태수였습니다. 그는 당연한 사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B-, B-, B-. 찰칵. 저는 무심코 손에 쥔 종이컵을 꽉 쥐고 말았습니다. 우연일까? 하원 시간 20분 뒤에 딱 맞춰서 오는 게? 그날은 그냥 거기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루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 그냥 시간이 겹쳤을 수도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내려왔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종이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아파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 앉아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앞에 두고 시계를 보며 입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후 3시 5분 미선이 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는 가방을 질질 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미선이는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20분 정문 앞에 다시 한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이번에도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원 직후에 그날도 저는 그 이상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려오는 마을버스 안에서 속으로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정확히 확인해야 했지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스케줄러처럼 움직였습니다. 마트 문 여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점심시간을 줄여서 2시 전에는 가게를 접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는 단지 앞 편의점에서, 하루는 단지 맞은편 카페에서 조금씩 장소를 바꾸며 제가 본 건 놀라울 만큼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미선이 차가 들어오는 시각, 오후 3시 전후, 준호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시각, 오후 3시 5분에서 10분 사이, 태수가 단지로 들어가는 시각, 오후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간격으로 목요일 하루만 태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왜 안 왔을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날은 미선이가 늦게까지 학원에 있어 집에 거의 없던 날이었지요. 태수는 누나가 집에 있는 날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밖에서 혼자 상상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미선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마트에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우리 준호 얼굴 보러 왔다.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딸기 우유 2개랑 과자 몇 봉지가 놓여 있었고 소파 앞에는 레고 블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준호가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태수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눈은 자꾸만 준호에게 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왔는데 인사 안 하냐? 그제야 준호는 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부르며 한 걸음, 두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와 제 옆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마치 그 자리만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저녁 준비를 한다며 미선이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저와 준호 그리고 태수만 남았습니다. 준호야, 삼촌이랑 뭐 만들고 있었어? 이거 봐요, 어머님. 태수가 말했습니다. 로봇 만들고 있었어요. 얘가 아까까지 잘 놀다가 어머님 오시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하하.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준호 손이 제 옷자락을 더 세게 쥐고 있었거든요. 삼촌이 우유도 사왔는데 태수가 딸기 우유를 들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삼촌이 넣어준다고 사온 거래. 안 먹을래요. 왜? 딸기 우유 좋아하잖아. 안 먹을래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도 확실하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우유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기호가 들어왔습니다. 왔어? 미선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거실을 쓱 둘러보던 기호는 태수를 보고 표정을 살짝 굳혔습니다. 또 왔어? 형부, 오늘도 카페에서 일하다가 시간 돼서 들렀죠 뭐. 매일 오냐 거의. 서윤 아니 준호 좋아해서 그러죠.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호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괜히 TV 볼륨만 키웠습니다. 집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는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착착 놓고 있었고 태수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TV도 사람들도 보지 않고 조용히 자기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서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 저와 태수 둘만 남았습니다. 사돈 총각.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 어머님. 요즘 일이 많이 한가 보네. 아, 예. 프리랜서라. 시간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집 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웃으려다 마는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아, 예. 뭐 조카도 보고 싶고요. 준호가 사돈 총각 좋아하나? 그럼요. 애들이 원래 낯 가리다가 금방 친해지잖아요. 말은 그랬지만 제가 본 준호는 분명히 낯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1층에 내렸습니다. 태수가 먼저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머릿속에서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알림장 뒤쪽 모서리에 새로 적힌 글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울었지. 옆에는 눈물 흘리는 듯한 사람 얼굴이 한 칸, 그 아래 작게 그려진 조그만 아이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 머리 위에는 나라고 쓰여 있었고 위에 있는 사람 옆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저도 모르게 죽은 며느리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서 아직도 너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붙들고 검색창을 뒤졌습니다.
아동 학대 징후, 아이 자존감 문장, 나는 나쁜 애야 라고 말하는 아이, 수많은 글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내가 잘못해서라는 말이 반복될 경우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정 성인과 함께 있을 때만 극도로 긴장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렴풋하던 그림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방문, 비밀번호를 아는 젊은 남자, 그 사람 앞에서 유독 몸을 숨기려는 손자, 알림장 속 문장들, 유치원에서 들려온 이야기, 모든 것들이 실처럼 이어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한 방향으로만 돌리고 있었지요. 새엄마의 남동생, 젊은 총각, 비밀번호를 알고 매일 집에 오는 사람, 분명 수상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마음속에서 규정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그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 보기도 전에.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사이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이 손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직 그 진실에 도달하기 전이었던 저는 단지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다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줄도 모른 채로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도 켜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그 정도였던 걸까? 태수의 표정, 준호의 숨기는 눈빛, 우유를 밀어내던 작은 손. 그저 겁 많은 아이의 행동이라고 이제는 쉽게 넘길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라 몇 주 동안의 패턴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서랍에서 작은 종이컵을 꺼내 그 위에 펜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시간 305, 태수 등장 320, 방문 횟수주 45회, 아이 행동 몸 움츠림, 우유 거부, 말 없음. 적다 보니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와 있을 때 가장 긴장하는가? 정신의학과 논문 발췌. 그 문장을 본 순간 내 머릿속에 바로 준호의 어깨선이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말만 걸어도 조용히 숨을 죽이던 모습. 언뜻 보면 그 사람을 무서워해서라고 보이지만 그 뒤에 붙는 또 다른 해석도 문득 스쳐갔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더 긴장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게 누굴까? 정말 태수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곧장 떠오르는 이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작게 확신을 가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이 나이에 제 아들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동안 억눌렀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표정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겪는지 그 중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국 작은 가전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어르신, 뭘 찾으세요? 직원이 묻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기 하나 있나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한다며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태수의 집 안에서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눈치채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둘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USB 모양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USB처럼 보여요. 버튼 한 번 누르면 10시간 녹음되고 꽂으면 바로 파일 확인 가능해요. 그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손자가 겪는 걸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몰랐던 건가. 하지만 이도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봐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야간 근무라. 준호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데려와. 아들이 도착하자 준호는 가방을 질질 끌고 제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가방 안 작은 포켓을 열어 USB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오늘은 할머니랑 있자. 응. 아이의 눈은 어디 먼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든 뒤에도 입술이 가끔씩 움직였습니다. 내 잘못이라. 엄마 미안해.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겨우 숨기며 녹음기를 들고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REC1, MP3,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30분은 유치원 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 낮잠 시간, 아이들 웃음소리. 그러다 하원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 준호야, 엄마야. 가자. 미선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 20분이 지나고 왔어, 준호야. 삼촌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런데 간단한 인사, 우유 따르는 소리, TV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수는 준호에게 강요하거나 무언가를 다그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야, 우유 마실래? 안 마셔요. 그래,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손톱을 물었습니다.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러다가 드디어 그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나왔어.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파일 속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닥을 쓸 듯한 목소리, 뭔가를 억누른 숨소리, 준호의 작아지는 기척.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가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너 때문에 내 엄마가 죽었어. 순간 제 전신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안 떠났어. 죄송해요. 울지 마. 또 울어?
그래서 엄마 힘들게 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중간에 작게 들렸습니다. 형부 그만.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준호의 울음은 기침처럼 끊겼다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이 꺼져 있는 줄도 모른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시는 할머니 집 가고 싶단 말 하지 마. 왜요? 할머니가 너 버리면 어떡할 건데? 안 버려요. 너 같은 애 누가 좋아하냐? 그 말 뒤로 작게 무릎이 닿는 소리가 들리고 준호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녹음은 그 뒤로도 한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던 사람은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가해자는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준호를 붙들어주던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의심하던 태수였습니다. 파일 끝부분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삼촌 말 믿어. 녹음이 멈춘 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막고 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기호야, 네가 어떻게? 나는 아들을 키울 때 한 번도 손찌검 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가 화낼까봐 태수를 피한 것이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파일을 꺼내며 저는 단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손자 구한다. 다음 날 저는 태수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만이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룻밤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은 이미 북새통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준호의 흐느낌, 태수의 작고 떨리는 말투, 계속 재생되는 녹음은 마치 제 귀에 박혀 잠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같은 교회 어르신에게도 절대 먼저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태수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공간을 겪은 사람. 녹음 속에서 준호를 위로하던 유일한 목소리.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 그러나 놀란 듯 가빠진 숨. 태수 씨, 나 준호 할머니예요. 잠시 침묵.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혹시 잠깐 만나줄 수 있겠어요? 다급한 말투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어디서 뵐까요? 아침 10시 집에서 가까운 작은 카페. 평소에 직원들이 저를 보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웃어주던 그 낡은 테이블. 오늘은 그들의 인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컵에 든 따뜻한 물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짐작대로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으로 꼭 쥐어 넣은 채 어르신. 그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앉아요.
제가 손짓하자 태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눈밑이 살짝 붓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말에 제 심장이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태수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USB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녹음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 들었어요. 태수는 숨을 내쉬지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알아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준호에게 손댄 적 없다는 거, 오히려 위로해줬다는 거. 그 말에 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정말 그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너 잘못한 거 없어. 녹음 속 그 떨리는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옅게, 아주 길게.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쯤요. 뭐가요? 형부, 기호 형이 준호한테 그런 말 하는 거요. 그런 말이란 게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네 엄마 죽었어. 그거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녹음 속 말이 다시 한번 균열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미선이 누나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미선, 준호의 새엄마. 그날 밤 준호가 따라오면서 자꾸 흐느끼더래요. 자기 때문에 엄마 죽었대요 라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는 그 말 듣는 순간 발이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손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자주 왔던 거군요. 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형부가 오기 전까지는 준호가 혼자 있지 않도록.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보다, 할머니인 저보다 이 젊은 남자가 제 손자 옆자리를 먼저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 안 했어요? 태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어르신도 안 믿을까 봐요. 형부가 겉으론 너무 반듯하니까.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아팠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년 전까진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괜찮아요? 그 질문은 어떤 예의보다, 어떤 사과보다 더 깊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색연필로 그린 엄마와 아이,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쓰여 있는 글자. 나는 나쁜 아이.
태수는 그걸 보더니 숨을 훅 들이켰습니다. 형부가 저런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어제 밤에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이랑 놀면 아빠가 화내요. 그래서 삼촌 멀리서 있어야 돼. 태수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가 나를 피한 거군요. 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날까봐.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 말에 제 울컥하던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해요, 태수 씨.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입술을 꼭 다문 표정. 마침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르신, 응? 이거 형부가 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준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을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녹음만으로도 강하지만 조금 더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누나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선 씨가? 네, 형부가 누나한테도 손을 댄 적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부는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보다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테이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태수 씨. 네, 우리 이제부터 같이 해요. 예, 일단 미선 씨부터 만나야겠어요. 태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상대할 준비도 해야겠네요.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형부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전쟁을 예고하는 말처럼 무섭고도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찬찬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물러날 수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때문에. 그래요. 준호 때문에. 둘 사이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같았습니다. 연대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슬픈 말이었나.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문 앞에 서서 손을 꼭 쥔 채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왠지 집안 전체가 희미하게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낮고 경계와 두려움이 아주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하자 미선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가 2잔 놓여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선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저는 손가방에서 USB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미선의 표정이 식은 듯 굳었습니다. 미선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 들어봤어요? 미선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 기호가 준호에게 하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숨을 참은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눈이 붉어지는 미선. 형부는 누나가 말하면 더 심해질까 봐 그랬던 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망설이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들은 건 재혼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녀는 휴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밤마다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자꾸 중얼거렸어요. 제 심장은 또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호가 그 말을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왜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혼내는 줄만 알았어요. 혼내는 거? 네, 기호 씨가 아이한테 왜 말을 안 듣냐고 큰 소리를 낸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그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희 엄마 안 죽었어. 그 말을요.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무릎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서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을 떼지 못한 채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제일 아끼잖아요. 저 때문에 재혼했다고 욕먹을까봐. 그 말이 드러내는 감정은 변명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기호 씨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미선은 울음 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준호를 저한테서 떼어놓겠다고. 순간 제 손등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기호 씨가 준호를 엄마한테 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미선의 존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끔찍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호가 당신에게도 상처 준 적 있어요? 미선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빠른 부적. 너무 익숙한 회피. 태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는 말해야 돼. 미선은 입술을 떨며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 누나. 태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까지 같이 있는데 이제 숨겨서 뭐가 좋아. 그 말에 미선은 한참을 버티다가 조용히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는 옅은 멍 자국 2개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에서 누굴 제일 무서워했나요? 미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준호가 태수 씨를 피한 건 아빠한테 들킬까봐. 미선이 말을 이어줬습니다. 태수 오빠랑 있으면 혼났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우유 사들고 가니까 준호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태수 오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에게 혼날까봐. 네, 그 말에서 저는 3가지 사실을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1. 준호는 태수를 좋아했다. 2. 하지만 태수와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빠가 보면 더 크게 혼났다. 3.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해하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미선이 손수건을 꼭 쥘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준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웃으면 엄마가 더 슬퍼한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슬퍼하니까. 나는 웃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했습니다. 웃는 것조차 죄가 되어버린 아이. 엄마가 보고 싶은 감정마저 죄의식으로 바뀌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왜 매번 그림에서 하늘만 그렸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을 수 없는 아이, 울 수도 없는 아이, 엄마와의 하늘만 그 아이에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미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 도망가고 싶었어요. 준호만 아니면 진작 떠났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더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미선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도 살리고 싶어요. 저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살립니다. 그 순간 태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어. 미선은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날 집에서 나오는 길 저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집에서 준호가 매일 마주하던 작은 복도와
낡은 현관문이 저를 한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맞서야 한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 평생 품고 살았던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손자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아들보다 손자를 먼저 선택한다. 그 결심은 기나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작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혀두었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 아빠, 오늘도 화내?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할머니가 아빠랑 얘기할 거야. 아빠가 저 무서워. 저는 작게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을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결심처럼 마음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아들 기호의 집 앞에 섰을 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동안 쌓였던 20년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기호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할 말이 있다. 기호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또 일 터졌나 보네. 누나가 또 일렀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기호야. 뭐, 준호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기호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말투는 차가웠지만 기묘하게 동시에 도망치지 않고 저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은 정돈돼 있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기호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말해봐. 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안 죽었다. 이런 말. 기호는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너라고. 녹음에도 나와. 그러자 기호의 얼굴이 싹 달라졌습니다. 미쳤네. 그는 턱으로 벽을 한번 찼습니다. 그년이 또 몰래 녹음했구나. 미선 씨는 무서웠던 거야. 무서워? 그게 무서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기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쳤습니다. 저도 한순간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호야. 그건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기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려고 왔다. 엄마는 준호만 예뻐하지? 나한텐 뭐 해준 게 있어? 순간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기호야. 누나는 죽고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그 아이만 보면 미칠 것 같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속으로 어떤 지옥 속에 갇혀 살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기호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치료받아야 해. 기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까지 그 소리냐? 미선이도 그러더라. 나보고 병원 가래. 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 병 아니야. 그 말은 자기 최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더는 저 혼자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기호야. 왜? 준호. 잠깐이라도 내가 데려갈게. 기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이 좀 쉬게 하자. 기호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보고 아들 뺏기라는 거야? 뺏는 게 아니라 웃기지 마. 기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들 준호 편이지.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빠? 준호였습니다. 작은 얼굴, 불안한 눈. 기호는 순간 아이를 보고 고개를 틀어버렸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잖아. 준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이 기호의 분노보다 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 앞으로 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호야. 기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놓지 마. 기호야. 아이에게 그런 말투 쓰지 마. 놓지 말라고. 그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바라볼 뿐. 그 순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보다 두려움에 더 가까운 상태라는 걸. 갑자기 기호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쾅!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 왜 이러냐. 그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어.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호야, 너도 살아야 한다. 엄마, 도움받자. 지금 아니면 너 무너진다. 기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준호만은 나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에서 저는 기호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호야. 응. 지금부터. 준호는 잠시 내가 데리고 있을게. 기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이야. 그래. 잠시만. 그리고 엄마. 응. 나 병원 갈게. 그 말은 무너진 아들이 평생 처음 하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아보자. 기호는 상담센터와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태수는 준호와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해 매일 작은 그림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아직도 밤에 가끔 깨어 울지만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아빠, 괜찮아?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두. 며칠 후 병원에서 나온 기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처음으로 무섭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함께 시작한 것이라고. 그리고 준호는 저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웃어도 돼? 저는 아이의 두볼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얼마든지 웃어도 돼.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록 천천히라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